자, 이제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5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 개정을 아까 앞 시간에 다 끝났고 수익과 비용인데요. 우리 TAT 2급에서 수익과 비용은 추가된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추가된 내용 없고요. 수익의 정의, 수익의 측정, 또 유형별 수익 인식 기준, 그리고 이제 비용에서도 비용의 정의, 비용의 인식, 수익 비용의 구분, 여기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58페이지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개정을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9절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의 변경, 그리고 오류 수정에 대한 공부를 하겠는데요. 회계의 변경이나 오류 수정에서는 한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네, 요 부분 이제 FAT 1급 교재에는 없었던 내용이니까 좀 추가를 해드리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변경이란 무엇인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일정한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것은 회계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기간별 비교 가능성, 전기와 단기를 비교해야 된다는 그런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그 의미하는 것이고요. 비교 가능성,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하면은 같은 업종의 회사와 회사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기간별로 비교하거나 또는 기업 간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 간에도 회계의 처리 기준이 일정해야 되겠고요. 또 기간별로도 일정해야 그 비교 가능성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회계의 변경은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계 변경의 사유라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회계가 변경돼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익 조정을 위한 자의적인 회계 변경 여지가 없으므로 회계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회계 기준의 변경, 회계 기준 제정 기구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의 변경에 해당되는 예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은 여기 끝에 세 번째 예는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고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을 한번 보시면은 합병을 했거나 사업부를 새로 신설한 사업부가 있다거나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양수나 양도, 합병하고 비슷하죠.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환경에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 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이런 것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회계를 변경했을 때 정당한 변경으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뭐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합병이라든가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기업 내 제품의 구성에 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회계 정책대로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될 회계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변경이라는 거죠. 두 번째, 동종 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관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건 좀 곤란하겠지만 이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동종 산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이나 추정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회계 정책은 무엇이고 추정 방법은 무엇인지 뒤에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동종 산업의 대부분 기업들이 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동종 산업끼리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한 가지 정책으로 무슨 가격을 서로 타협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회계 정책이기 때문에 동종 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정책을 회계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기업도 과거까지는 우리 기업은 다른 정책을 썼다면 그런 정책으로 바꿀 때는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는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회계이기 때문에 회계 기준적인 제도이지 세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세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계 정책이나 추정의 방법을 바꾸는 것은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법하고 관계없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지금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요. 비상장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회계 처리해야 되고 상장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이 있어요.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회계 처리해야 상장 기업이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비상장 기업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기존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회계를 변경했다라고 하면은 기준에 맞추려고 변경한 거니까 이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 아주 쉽죠. 네. 그래서 문제 질문이 아래 보기 중 회계의 정당한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보기 1, 2, 3 이 세 개 하나 각각 요약해서 적고 하나는 다른 사유를 하나 적는 거죠. 세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회계 정책을 변경했다. 네, 그런 보기를 하나 내기가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학습하지 않은 분들은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변경이라든가 이것이나 또는 세법의 변경이나 대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법의 변경에 의해서 회계 처리 정책을 바꾸었다.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회계가 있는 것이고 재무회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바로 밑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답을 찾을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의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네.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이 서로 달라 세법에 따른 회계 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의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익 조정을 위해서 회계 변경을 한 것은 당연히 부당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회계를 변경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 틀린 거라고 잘 찾을 거예요. 이것은 틀렸다. 잘 찾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회계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기를 넣어놓으면 이것도 맞는 보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틀린 보기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바로 회계의 정당한 변경 사유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 틀린 보기로 나올 만한 거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회계를 변경했다든가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회계를 변경했다든가 이런 보기가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틀린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은 자, 회계 변경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정책의 변경은 상당히 중대한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추정의 변경은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변경의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의 강도, 그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정책의 변경에 여기 중간에 회계 처리의 맨 앞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은 이 정책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23년도에 정책 회계 정책을 변경했으면 전년도 거도 고친다는 거예요.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과거 거부터 다 고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2년치는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 거도 고쳐야 된다. 자, 그런데 추정에 해당되는 것을 변경을 했을 때 그 밑에 그 회계 처리 부분의 맨 앞부분을 보면은요.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미래 이후 것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래의 것만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 거는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즉 전기분 재무제표를 다시 안 만듭니다. 추정의 변경의 경우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저 위에 있는 정책의 변경은 조금 센 변경이고 추정의 변경은 다소 약한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냐 전진적 적용이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한다. 그런데 정책의 변경에서 그럼 어떤 내용이 정책의 변경이냐?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아까 그 회계의 변경이 요구되는 그 정당한 사유 있었잖아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정당한 사유인데 그 사유로 인해서 변경을 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이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판단하려면은 이런 내용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사례가 이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교재에서 두 가지를 사례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두 번째는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 이 두 가지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라는 게 뭐였냐면 재고자산을 기말에 우리가 얼마로 기록할 것이냐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평가 방법인데 우리가 재고자산을 파악하려면 장부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죠. 현장에 가가지고 재고 수량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수량 차이 나는 건 감모 손실로 처리해서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수량을 먼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단가를 얼마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그 평가 방법이 개별법이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은 거래가 빈번하고 수량이 많은 거는 개별법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량의 흐름에 따른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가정의 방법으로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가정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을 후입선출로 바꿨느냐, 총평균법을 선입선출로 바꿨느냐, 이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책의 변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고자산의 양이 또는 금액이 소액인 기업에서는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재고자산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들은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에 큰 변화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회계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익을 조작하기 위해서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번에 바꿨으면 전기부터 같이 바꾸는 거예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시 재고자산 평가 다시 해가지고 당기에 2월 된 이익잉여금을 고쳐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은 우리가 기업에 따라서 유가증권 투자를 안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되게 큰 기업들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나 큰 기업은 여유자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유가증권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그걸 다 보통예금, 정기예금에 넣어놓을까요? 안 그래요. 유동자산을 이런 유가증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투자 회사를 통해서도 하고 회사 내에 그 투자 전문가들을 고용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서 영업의 수익들을 많이 창출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자산을 처분할 때 회계 처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산을 처분할 때 이번에 어떤 유가증권을 1,000만 원어치를 1,000만 원에 처분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됐든 매도 가능 증권이 됐든 이제 감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대변에 기입하는 단기 매매증권의 금액은 무슨 금액이에요? 매입한 금액을 기록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1,000만 원 처분했고 매입한 금액이 700만 원이다. 그러면 대변에 그 유가증권의 처분 이익을 300만 원으로 이익을 발생시키잖아요. 자, 그런데 대변에 그 단기 매매증권 700으로 기록한다는 그 700의 의미가 주식을 말이죠. 딱 한 번에 사가지고 그걸 딱 보관하고 있다가 한 번에 딱 파는 게 아니고, 주식을 매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매입하는 시기였다. 그러면 1월에도 사고 2월에도 사고 3월에도 사고 5월도 사고 연말에도 사고 막 여러 번에 걸쳐서 매입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23년도에는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이제 주식을 매도하는 시기로 봤어요. 주식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올해는 이제 매도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상황을 봐서 이번에 1,000만 원어치 팔고 그 다음 달에 2,000만 원어치 팔고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팔겠죠. 한꺼번에 딱 팔고 한꺼번에 딱 매입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 이걸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분한 유가증권이 언제 매입한 것을 처분한 걸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재고자산의 그 흐름하고 똑같이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가증권 취득단가의 산정 방법이라는 것에도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이런 것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유가증권의
처분 회계 처리를 할 때 유가증권의 취득 단가, 대변에 가는 그 취득 금액, 그거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요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요,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거 요 두 개만 꼭 기억하시고요. 내용으로 가면 다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런 것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자,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 그 회계 처리 부분의 핵심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사례를 또 이것도 사례를 알아두시면 돼.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 대손을 추정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 예상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이죠. 대손 예상액 추정한다. 재고자산의 진부화를 판단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재고자산이 진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이런 것들은 추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재고자산의 진부화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추정, 예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발부채를 추정하는 것도 이것도 추정입니다. 자, 우발부채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가 재고자산의 진부화라는 것은 재고자산의 그 저가법이 재고자산이 하락하는 원인의 사례에서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 우발부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재무 상태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석에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개정과목 우발부채라는 용어가 우발적이라는 거잖아요. 우발적. 예. 그러니까 미래에 우발적인 사태에는 우리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예측 가능한 부채다. 예측해가지고 부채를 보는 거예요. 예측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부채가 아닙니다. 법인 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관계 회사라든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투자 회사, 무슨 관계 회사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회사의 부채가 아닌데 그 관계 회사가 잘못되면 그게 우리 회사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주석에다가 충실히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발부채라는 것은 어떤 추정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우발부채를 추정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이다라고 하고 추정의 변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발부채라는 건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배우자 간에도 서로 두 사람이 다 다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배우자 간에. 근데 만약에 아내분이 사업은 잘 돼요. 근데 남편분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돼.
예, 그런데 사업장이 서로 다르고, 예, 회사, 법인도 다르고 하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는 배우자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거기 배우자가 자꾸 은행 채무를 안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상대 가족 관계에 있는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죠. 나는 사업이 잘 되지만 내 부채는 내 빚은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저 빚을 떠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우려되잖아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우발적으로 이게 우리 회사의 채무가 될 수 있다. 우리 개인 간에도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 내에도 그러한 부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발부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나타나지 않고 표시할 필요가 없지만 주석에는 표시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정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감가상각을 할 때 말이죠. 내용연수라는 거 있잖아요. 사용 가능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정에 해당되죠. 우리가 5년이다 하는 거 5년 사용했다고 해서 정말 수명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정액법, 정률법 이런 것을 서로 변경한다. 이것도 감가상각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추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존금액. 잔존금액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용연수 동안 다 사용을 하고 처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잔존금액인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추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계의 추정 사례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담아놨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대손 추정이라고 우리가 늘 그랬고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1%, 2%라는 게 다 추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부와 추정이고 우발부채 추정이고 그리고 감가상각 관련된 거 모두 추정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고 전진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전기 거는 수정하지 않는다. 즉 전기의 결산을 다시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 말은 전기분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예,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에서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 나올 수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류에 우리가 이제 회계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회계의 오류가 기중에 발견이 되면은 그 전표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만약에 오늘이 4월 28일인데 4월 10일 날 회계 처리한 게 잘못됐네요. 그러면 기중이니까 지금 4월 10일 전표 수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계의 오류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미 결산이 끝났어요. 전기 거의 오류를 우리는 단기에 발견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회계 오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했던 오류. 그러니까 이미 잔고 마감했는데 오류가 발견된 거예요. 전기 거. 그리고 그 오류가 단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회계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라든가 회계 기준의 잘못된 적용 또는 사실 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회계 오류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오류의 유형에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가 있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뭐 그건 큰 오류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일명 계정분류의 오류라고 한다. 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 또는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다지 수정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전기분 거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과목 분류의 오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서인쇄비인데 그것을 소모품비로 했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럼 도서인쇄비하고 소모품의 계정분류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조금 심하게 잘못된 거라면은 접대비인데 기부금으로 했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심하긴 하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접대비로 했으면 판매관리비인데 기부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아무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단순한 계정분류의 오류에 해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단순한 계정분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 계정인데 손익계정으로 잘못 분류했다든가 이런 건 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정분류는 자산 내에서의 계정분류, 부채 내에서의 계정분류, 같은 분류 내에서의 계정과목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쳤으면은요, 회계 처리는 해야 돼요. 단기에.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전기분 손익계산서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어떻게든지 고쳐야 돼요. 단기에 그걸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는가? 그 고치는 예를 두 가지로 예를 들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회계라고 봤을 때 중대하지 않은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쳤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내용을 보시면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그냥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면 돼요. 전기 거를 고치지 않습니다.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서 계정 과목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또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정리해 버립니다. 자, 이게 좀 사례가 조금 복잡한 사례이긴 한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A사는 1차 연도 초에 3년의 내용 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을 900원에 구입을 하고 잔존가치 없다고 보고 이것을 수선비로 처리했다라는 오류를 올해 발견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차 년도에 발견을 했다. 자,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유형자산을 구입하고서 분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1차 년도 전기에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 연도는 할 것이 없죠. 비용 처리했으니까 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에 제대로 했다면 자산의 증가로 보고 대변의 자산 감소 보면서 결산 때는 감가상각을 이렇게 했겠죠. 결산 때 감가상각 유형자산이니까 내용연수 3년 900원에 취득한 자산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기말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300원, 대변의 감가상각 2개. 이렇게 하고 2차 년도에도 또 3년간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2차 년도에 또 감가상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에 전부 비용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단기에 발견했을 때
어떻게 수정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밑에 수정 분계 한번 봅시다. 자, 유형자산으로 잡는 걸 빼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에 그냥 그 유형자산을 증가시킵니다. 단기 전표에. 예, 그래서 뭐 비품이면 비품 900원. 그리고 단기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 300원.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은 이게 온 거죠. 요 금액.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600원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1차년도에 보면은요. 비용을 900원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했다면 300원만 발생해야 돼요. 300원만. 여기 감가상각비 300원. 근데 여기 수선비 900원으로 600원만큼을 비용을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에 이것을 비용 600원만큼을 수익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이익, 전기 오류 수정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600원을 증가시켜 줍니다. 요 600원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요 분계로 인해서 이 분계로 인해서 이 전기의 오류를 범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요. 이걸로써 해결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한 것을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자산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자산 넣어주고, 예, 감가상각 누계액도 빼먹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넣어주고. 자, 문제는 이제 비용인데, 문제는 비용이 300원만 발생시켜야 되는데 비용을 900원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600원만큼 비용을 많이 발생시켰네요. 그 600원을 단기에 그냥 단기에 이익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전기 걸 고치면 어떻게 넘어와야 돼요? 600원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넘어와야죠. 전기 거 이렇게 잘못 처리한 것을 이렇게 바꾸면 단기 순이익에 600원의 영향을 주잖아요. 그것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런데 전기 걸 안 고치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으로 봐버려요. 600원을. 그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개정 과목이 여기 전기 오류 수정이익. 이게 핵심이에요. 전기 오류 수정이익 600원을 넣어가지고 해결을 해버린다. 쉽게 고치는 거예요. 이게 중대하지 않은 회계 오류는 이렇게 쉽게 수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분계는 뭘까요? 요 분계는 2차년도에 요 분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2차년도니까 또 2차년도에 감가상각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분계가 그대로 지금 여기 두 번째 줄에 여기 있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년도에 여기 전체가 2차년도에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거예요. 2차년도에 수정하는 방법. 연자를 이렇게 써야 되네. 2차년도. 자, 그래서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고칠 때는 전기오류 수정이익이나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서 단기에 바로 반영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중대한 오류에 위에 있는 긴 설명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사례만 가지고 분계가 어떻게 되는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류의 경우가 똑같아요. 아까도 앞에 있는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비용을 900원 처리했지만 원래는 300원만 처리해야 돼요. 지금 오류의 내용이 앞에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대한 오류라고 가정을 했다면 달라지는 분계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여기만 딱 달라지죠.
예, 여기 그러니까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은 이게 괄호로 표시한 것은 이 이익잉여금은 전기 오류의 수정 부분이 넘어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정 과목을 실제로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앞에 영업의 비용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일 때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거고요. 지금은 이건 중대한 오류의 사례예요. 중대한 오류의 사례에서는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져요? 이익잉여금이 된다는 거죠. 이익잉여금. 이건 왜 이익잉여금이 되느냐? 전기꺼 손익계산서를 다시 만든 거예요. 전기꺼 손익계산서를 다시 만들면 당기의 자본이 바뀌어요. 그래서 당기의 자본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안에는 개정 과목이 여러 개 있으니까 2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 주면 돼요. 600원만큼. 이것은 전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재작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요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영업의 손익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수정할 때 쓰는 개정 과목이고, 중대한 오류는 전기 걸 고쳐야 되니까 그 고친 부분이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했을 때는 대변이고 이익잉여금이 만약에 감소했다 그러면 차변에 와야 되겠죠. 지금의 반대의 경우라면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오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좀 쉬었다가 내부 통제제도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